안녕하십니까. 사유하는 법학적성 시험의 임세민 변호사입니다. 저번 주에 호율의 경제법적인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에 이어 오늘은 호율의 가족법적인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호율의 경제법적인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나요? 첫 번째로는 이제 경제 교란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인이 물가를 조작한다든지 아니면 독과점을 한다든지 또는 측량 도구를 개조해서 이제 물건의 질량을 속이는 경우를 이제 처벌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국고나 조세 관련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세 징수기한이 있는데 징수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자도 처벌하고 이제 이장도 처벌하고 심지어는 이제 조세를 원래 징수해야 하는 관리도 처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또 이제 조세 창고가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도둑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 창고를 잘 관리했어야 하는 관리도 처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토지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이제 다뤘었습니다. 아무래도 조선도 그렇고 명나라도 그렇고 이제 토지에서 식량 자원이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보니까 만약에 토지의 주인이 토지를 이제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황폐화가 시켜서 앞으로는 이제 식량이 나오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처벌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미렴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당시 명나라에서는 소금에 굉장히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소금을 사 먹기를 굉장히 싫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렴상들로부터 미렴을 구매하고자 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강력하게 이 미렴상들을 처벌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범죄들은 이제 도형을 잘 선고하지 않는 반면에 미렴상들에 비해서는 기본이 도형이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가족법적인 요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가족이라고 하면 즉 가족법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뭐 예를 들면은 부모 자식 간에 떠오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친척이라든지 인척과 같은 것들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족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부모 자식 간도 없는 것이고 또 친척 인척 관계도 이제 생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전근대 사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일부 다처제라는 용어가 떠오르시지 않나요? 현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일처제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남편은 하나의 아내만을 둘 수 있는 반면 전근대 사회에서는 한 남편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상식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선과 명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 남편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일부 다처제라기보다는 일부 일처 다첩제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는 조선과 명나라 모두 처는 한 명만 둘 수 있고 첩을 여러 명 둘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처와 첩이 뭐가 다르냐 다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선과 명나라는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처와 첩을 엄격히 구분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제 호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율 109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유 띄워주세요. 호율 109조. 적처를 첩으로 강등한 경우 장형 100대에 처한다. 적처가 살아있는데 첩을 적처로 승격시킨 경우 장형 90대에 처하고 즉시 승격된 적처의 신분을 첩으로 바로잡는다. 이미 정실부인이 적처로 있음에도 또 다른 정실부인을 적처로 새롭게 맞이한 경우 장형 90대에 처하고 혼인은 무효로 한다. 황족이나 사대부가 아닌 일반 백성이 첩을 두기 위해서는 40세 이상이고 아들이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들인 경우 태형 40대에 처한다. 네, 자료 내어주세요. 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만약에 처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처로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처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아내를 이제 처로 들이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됐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사실 황족이라든지 사대부라든지 일반 백성 모두 첩을 마음대로 들일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황족이나 사대부와는 다르게 일반 백성들의 경우 40세 이상이고 아들이 없지 않는 다고 한다면은 이제 사실은 첩을 들이지 못하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왜 40세 이상이고 아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첩을 들일 수 없었냐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첩을 들이는 이유는 이제 그 적자를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제 40세 이상인 내 아들이 없다고 한다면 내 대신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는 것이잖아요. 내가 죽고 나서는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필요한데 만약에 아들이 없다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첩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40세 이상인데 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첩을 들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또는 아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40세 이상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역시나 첩을 들이지 못하게 한 것이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호율의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도 저번과 같이 이제 총 4개, 5개, 이번에는 이제 5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적자 관련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길 잃은 자녀에 대한 보호 규정, 세 번째로는 이제 혼인 관련된 처벌 규정, 네 번째로는 이제 금지되는 혼인 관계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가족 간의 의리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적자 관련 규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적자 및 입양에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적자가 뭐냐라고 하면 내가 죽었을 때 나와 조상들의 제사를 대신 지내줄 사람이 바로 적자인 것입니다. 조선이나 명나라와 같은 유교 국가에서는 딸이 제사를 지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아들만 제사를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배우자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낳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일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남자가 첩을 들여서 첩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로 다른 사람의 자식, 다른 사람의 아들을 내 양자로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말을 하면 원칙적으로 서자를 적자로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칠판에 쓰신 걸 보셔도 알 수 있듯이 서자를 적자로 세우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장형 80대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정실 부인이 이제 아들을 50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때에는 이제 적자가 있어야 하니까 예외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양자로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제 같은 성씨를 양자로 드리는 경우, 다른 성씨를 양자로 드리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조선도 그렇고 명나라도 그렇고 다른 성씨를 양자로 드리는 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어요. 같은 성씨를 양자로 드리는 것만 허용했는데, 다른 성씨를 양자로 드리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유기된 아이가 이제 성씨가 다른 경우에는 그때는 양자 입양을 하는 게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유기된 아이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아이를 돌봐주는 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국가의 몫인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비심을 베풀어서 그 아이를 이제 돌봐주고 키우고 내 양자로 입양했다라고 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국가 입장에서 보면 장려할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처벌하지 않고 허용을 해줬던 거예요. 다만 만약에 이렇게만 규정을 둔다라고 한다면 양부모와 친부모가 짜고, 친부모가 내가 어디다가 이제 아기를 버릴 테니까 네가 거기 와서 데려가, 이런 식으로 합의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이제 양자 입양이 금지됐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장형 80대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같은 성씨에서 양자를 드렸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미 배우자한테 아들이 있어서 그 사람을 적자로 삼으면 되는데 굳이 내가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그 다른 사람을 양자로 들여서 적자로 임명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금지되었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장형 80대에 처하도록 이제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같은 성씨의 아이 혹은 이제 버려진 다른 성씨의 아이를 적법하게 양자 입양을 했는데 갑자기 그 양자가 자신의 친부모님이 보고 싶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부모한테 때를 써서 나는 친부모한테 돌아가겠다라고 하면 양부모 입장에서는 허락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허락을 받고 친부모에게 떠났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제 대명률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이제 장형 100대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친부모가 무자녀여서 봉양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양부모 같은 경우에도 그 양자 입양을 한 이후에 아들을 낳아서 이제 다른 사람을 적자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양부모와 합의 후하에 이제 친부모에게로 돌아가서 봉양을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됐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길을 잃은 자녀의 보호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호율에서 미아 등을 보호했던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길 잃은 아이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부모님 연락처를 물어보고 부모님에게 그 아이를 찾아주겠죠. 근데 가끔씩 뉴스를 보면 길 잃은 아이가 있었는데 유괴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흔히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명나라 같은 전근대 사회에서도 그런 나쁜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 규정 역시 두고 있었어요. 일단 길 잃은 타인의 자녀를 발견했는데 만약에 관승을 보고하지 않고 이제 그 자녀를 데리고 있는 다음에 노비로 팔아넘겼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도형 3년에 장형 100대를 병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돈을 받고 노비로 파는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이 아이가 마음에 들어서 내 처나 첩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했는데 그때에는 도형 2년 6개월에 장형 90대를 병가했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이제 길을 잃은 아이가 아니라 가출한 아이였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있었어요. 가출한 아이가 있으면 당연히 관청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이를 설득해서 부모에게 돌아가게 해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네 말을 듣고 보니 너희 부모님이 잘못한 게 맞다. 내가 너희 부모님으로부터 너를 보호해 줄게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장형 80대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노비로 팔았다. 또는 이제 처나 첩으로 삼았다라고 하면 처벌을 했는데 일단 노비로 팔았다라고 하면 도형 2년 6개월에 장형 90대를 병과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제 첩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도형 2년에 장형 80대를 병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예시는 이제 평민 아이인 예시이고 만약에 평민이 아니라 노비인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노비인 경우에는 그 노비가 길을 잃은 경우와 이제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눴는데 일단은 길을 잃은 노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 노비를 다른 이제 주인에게 팔았다 중개상을 통해서 팔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도형 2년 6개월에 장형 90대를 병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노비가 도망친 노비였다라고 하면 도형 2년 6개월에 장형 80대를 이제 병과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때는 당연히 중개상을 통해서 거래를 했을 테니까 중개상 역시도 처벌을 했는데 중개상은 그 팔았던 사람보다는 한 단계 감경해서 처벌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중개상이 만약에 몰랐다, 그 노비가 도망친 노비라던가 아니면 길 잃은 노비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호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자유연애를 해서 내 남편, 내 아내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결혼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근대 사회, 특히 유교국가였던 명나라나 조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명나라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라 이렇게 정해주고 그렇게 따르지 않는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처벌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제 대명률에서도 부모가 정혼을 했는데 만약에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거부를 하면 장형 80대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이 넓으니까 자녀가 먼 외지에서 근무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배우자를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이제 배우자와 혼인을 한 경우,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 둘로 나눠서 아직 혼례를 올리기 전이라고 한다면 부모의 정혼에 따르도록 하고 혼례를 올린 후다라고 하면은 원래 혼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장형 80대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이제 결혼을 결정할 때 집안 가문만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지 막상 그 사람을 만나보고 나서 결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결혼식 당일이 아니고서야 그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아니면은 이제 신체에 장애가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명률의 호율에서는 이런 걸 고지하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로는 이제 신체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신체 장애 여부를 고지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두
두 번째는 고령이거나 미성년이라고 한다면 고령인지 미성년인지 여부를 고지하도록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출인지 양자인지 여부도 고지를 했어야 됐는데 이건 왜 그러는 거냐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상대 집안의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이제 그 집안으로 결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서자라든지 아니면 양자여가지고 이제 재산을 못 물려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서 이제 미리 고지를 하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아직 혼담만 오간다라고 한다면 굳이 결혼할 의무가 없다고 하겠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혼담이 이제 결정이 됐고 이제 상대방으로 하여금 혼인을 할 거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파혼을 하는 경우에도 이제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만약에 혼인 문서가 이미 작성됐고 예물이 서로 오간 상태다라고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연히 결혼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혼을 통보했다라고 하면 태형 50대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파혼을 한 다음에 타인과 약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두 개로 나누어서 아직 혼례를 올리기 전이다라고 하면 장형 70대로 가중처벌을 했고 혼례를 올린 후다라고 하면 장형 80대로 가중처벌을 했습니다. 이때에는 그 새로운 배우자도 처벌을 하되 만약에 새로운 배우자가 이제 몰랐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처벌을 하지 않았고 원칙적으로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배우자와 혼인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래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내가 싫다고 떠난 사람이니까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너랑 결혼해라 라고 양보해 주는 경우에는 그때는 새로운 배우자와 이제 혼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지되는 혼인관계 등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는 유교국가이기 때문에 금혼기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금혼기간이 뭐냐면 마땅히 슬퍼해야 하는 기간을 금혼기간이라고 합니다. 혼인은 기쁜 일이기 때문에 명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마땅히 슬퍼해야 하는 기간에 기쁜 일을 한다는 건 용납될 수 없었던 것이죠. 마땅히 슬퍼해야 하는 기간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건 부모의 상중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이제 돌아가셔서 슬퍼해야 하는 기간인데 자식이 이제 결혼을 한다라는 건 용납될 수 없었고 그때에는 처와 첩의 경우를 나눠서 철을 드린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장형 100대에 처해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고 첩을 드린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장형 80대로 처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사형수로 갇혀있다. 이것도 굉장히 슬퍼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사형수로 갇혀있는데 이제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처벌을 했고 철을 드리는 경우에는 장형 80대, 첩을 드리는 경우에는 장형 60대로 처벌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이제 사형수인데 내가 죽기 전에 너가 결혼하는 걸 보고 싶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처벌하지 않되 다만 이때에도 혼례를 올리는 건 금지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와중인데 이제 하하호호 떠드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런 마땅히 슬퍼해야 하는 기간에는 혼인을 이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혼인을 주선하는 것 역시 금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상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시부모의 상중이라거나 남편의 상중인데 혼인을 주선했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장형 80대로 처벌을 했습니다. 호율은 이런 식으로 금혼 기간뿐만이 아니라 금혼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친족끼리는 혼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처벌을 강하게 했던 건 부모 자식 간의 혼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명나라는 유교국가였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혼인한다는 건 눈뜨고 봐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참형이라는 가장 중한 형벌을 내리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매끼리 혼인하는 것 역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도형 3년에 장형 100대라는 적지 않은 처벌을 이제 내렸던 것이죠. 그 외에는 8촌 이내 친족의 혼인을 금지했고 만약에 혼인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장형 100대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동성동본끼리의 혼인도 이제 금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성동본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천 임시니까 풍천 임시와 혼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특기할 만한 점이다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7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오면서 동성동본끼리의 혼인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동성동본의 혼인이 이제 불가능했기 때문에 특기한 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또 이제 관리가 어떤 권세를 부려서 백성과 혼인하는 것 역시 금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방관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 내의 백성과 혼인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혼인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도형 2년의 처해지로 되어 있었고, 합의를 해서 여자의 부모님과 합의를 해서 혼인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장형 100대의 처해지로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강제인 경우에는 여자의 부모님은 처벌하지 않았지만, 강제가 아니라 합의를 해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자의 부모님도 이제 장형 80대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아서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미 결혼을 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권세가가 그 남편으로부터 아내를 강제로 뺏어서 이제 자신의 첩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건 훨씬 더 심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세게 처벌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권세자가 양민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서 첩으로 들인 경우에는 교수형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 간의 의리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이 모자르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한테 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빌려달라고 하면은 다 빌려주나요? 그렇지 않죠. 담보를 요구하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돈을 빌리는 사람이 뭐 부동산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게 있다면 그걸 담보로 주고 이제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오면 되겠지만, 만약에 담보로 줄 토지나 아니면은 건물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사람밖에 담보로 줄 게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명나라에서는 자신의 아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딸을 담보로 주고 돈을 빌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명률에서는 이것 같은 경우에 가족 간의 의리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하고 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남편이 적처나 첩을 담보로 주고 금전에 대여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장형 80대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고, 남편이 딸을 담보로 주고 이제 금전에 대여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장형 60대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담보를 받고 이제 돈을 주는 사람이 나는 그냥 사람을 담보로 받는 거는 이제 만족하지 못한다, 나랑 결혼을 시켜달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혼인을 시키고 돈을 빌려온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더 세게 남편을 장형 100대로 처벌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동조해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 그런 적처와 첩 역시 장형 80대로 처벌을 했습니다.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그 여성이 그 남편의 어떻게 보면 여동생인 줄 알았다, 기혼자가 아닌 줄 알았다 라고 하고 결혼을 한 경우에는 그때는 처벌을 하지 않았고, 그런데 만약에 남편의 아내인 줄 알고 있었다,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돈을 주고 혼인을 한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장형 100대에 처하도록 이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제 명나라는 아내를 내쫓는 것, 즉 이혼을 하고 아내를 내쫓는 것 역시 의리가 없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이때에는 7가지 이혼 사유가 있어야 했는데 그 7가지 이혼 사유가 바로 칠거지약입니다.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시부모와 갈등을 빚으면 안 됩니다. 당시 유교국가였기 때문에 며느리는 시부모를 어떻게 보면 봉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시부모와 갈등을 빚으면 그거는 며느리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안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대를 잇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대는 아들만 이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흠 중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간통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특기할 만한 점은 남자의 간통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고 여자의 간통만 이혼 사유가 됐기 때문에, 이거 칠거지약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남녀차별적인 요소가 많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번째로는 첩에 대한 질투를 하면 안 됩니다. 당시에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부 1처 다첩제 국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첩들 역시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었는데, 만약에 처가 첩을 질투해가지고 이제 시기 질투를 한다면 이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첩에 대한 질투 또한 이제 이혼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본 것이죠. 다섯 번째는 유정병이 있고, 여섯 번째는 시비 비방이 잦은 것 역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도둑질을 하는 것도 이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었죠. 근데 칠거지약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은 이혼을 당했어야 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삼불거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시부모의 3년상을 같이 치러줬으면 이제 이혼을 할 수 없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난을 같이 극복한 경우에도 이혼을 할 수 없었고, 세 번째로는 이제
배우자가 오갈 데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경우에도 이제 이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칠거제약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혼을 통보하고 아내를 강제로 내쫓았다라는 경우에는 남편을 장형 80대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고, 설령 칠거제약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산불거 사유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내쫓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장형 60대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산불거 사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칠거지약에 대해서 이혼을 당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예외적으로 시부모에 대해서 이제 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때에는 산불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사유가 된다고 정해지고 있었고, 만약 시부모에게 악랄하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때에도 어떻게 보면 남편을 그 부모에 대한 불효를 한 걸로 봐서 이제 장형 80대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호율의 가족법적인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예율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제 국가 의례 또는 이제 국가의 예식에서 범죄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